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다시 자유를 찾게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나름 결혼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결혼 생활의 실체를 알고 나니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첫 직장 회사 동기였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아빠가 혼자 양육을 하셨어요. 친인척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도움을 받고 저를 키우기도 어려웠고 남자인 아빠가 여자인 저를 케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는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고 소중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를 봤을 때에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외동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주변에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죠. 남편은 저와 반대로 시부모님과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수월하진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결혼을 할 때 저를 안쓰러워하고 반겨하셨죠. 안녕하세요. 지호 씨랑 만나고 있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나는 지호 엄마예요. 지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여자가 그쪽이군요. 지호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집이 외아들이라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는 아들이라고 감싸돌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얘네 누나들도 드센 편도 아니고. 맞아. 나는 그냥 막내라서 그런 거지.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은. 그리고 아버지만 계시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혹시라도 신경 많이 쓸까 봐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말해주려고. 우리는 그런 것도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에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하니 말은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호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날짜는 두 사람이 편한 날짜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집은 지호가 사는 곳으로 그대로 들어와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해도 괜찮은데 사돈댁은 어떠실지 모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댁에서는 오히려 쿨하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식을 치르자며 예물이나 예단도 모두 생략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의 누나들이 시집을 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혼이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편하게 해주셔서 시집 잘 가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결혼이 끝나고 첫 명절날 시모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엄마는 이제 좋겠네. 외동딸 그 많은 재산 물려받는다며. 그러면 다 지호 거 아니야? 그럼 엄마도 호강할 테고. 예, 무슨 내가 호강하니? 지호가 편하게 사는 거지 뭐.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올케 아버지 사업 크게 하시더라. 결혼식에 오신 분들이 다 놀라더라고. 어떻게 저 사장님 자녀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냐면서 다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좀 알게 되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작게 사업하시는 건데. 에이, 그게 어떻게 작게 사업하는 거야?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은 지역 유지라고 다 아시던데? 우리 지호 벅 터졌네, 정말.
에이, 누나는 무슨? 아직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뿐인 딸한테 재산은 오겠지? 그때 당시 나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친정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니 정말 당황스러웠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형님이랑 어머님 하시는 얘기 듣고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아신 거지? 에이,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식 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자세한 건 잘 모를 거야. 결혼해서 첫 명절이라 누나가 분위기 좀 풀어주려고 농담한 거지 뭐. 그러신 거겠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집 재산 별로 없어. 그리고 있어도 아빠가 다 쓰시고 가실 거야. 그러시라고 했고. 알겠어. 누가 뭐래? 아버님 다 쓰시고 가셔야지. 나도 별 생각 없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나 신경이 쓰였어요. 그동안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결혼에 신중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식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저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서 남편 말대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도 친정 아빠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마치 지나가는 듯 쓱 흘리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사돈 어른은 잘 지내시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시겠다. 그렇겠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올케가 잘 챙겨야 되겠네. 네,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아니, 근데 딸도 시집갔고, 그러니 세장가 드시려고 연애하시는 거 아니셔? 아유,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한데? 네? 어떤 게 복잡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산도 새엄마랑 나눠야 되고, 새엄마가 혹시라도 아이라도 낳게 되면 또 그걸 나눠야 되고 복잡하지. 아, 그건 아빠가 결정하시는 거라서 제가 할 말은 없죠. 예. 그래도 그런 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새엄마 모시기 싫다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아, 그래도 아빠가 외롭고 새로운 분 만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휴, 얘가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네. 그런 사람들은 다 아빠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지. 아빠는 외로우시니까 홀딱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 아빠가 그런 분은 안 만나실 거라 생각해요. 아니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재산 다 우리 며느리가 받으면 참 좋겠네. 항상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면 아빠의 안부를 묻는 척 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 시모와 시누이의 이야기에 황당함을 느꼈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어차피 아빠의 재산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아직 아빠도 젊으시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소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럭저럭 결혼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죠. 평생을 고생만 하시던 아빠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암 말기라는 사실이었어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전이가 이곳저곳 많이 되어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이미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부분도 있어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의 소식을 듣고 나서 시댁에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뭔가 기대를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사돈어른은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네, 수술하면서 어느 정도 떼어나긴 했는데 이미 여러 곳에 전이가 되고 상황도 좋지 않아서요. 우선 항암을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니?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사업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 아마 일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아지신다고 해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시기는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에휴, 그렇구나. 아버지 곁에서 잘 챙겨드려야 되겠네. 아휴,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는 더 안 하시니? 네? 무슨 이야기요? 아니, 무슨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느니? 원래 어른들은 아프면 주변 정리 먼저 하거든. 혹시나 해서. 아, 아버지 재산이요? 아니, 꼭 재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살아계실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님, 아직 저희 아빠 괜찮으세요? 아유, 그래.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단순히 눈치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고 생각보다 사업도 잘 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잘 사는 집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죠.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도 혼처를 소개해 주겠다며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빠는 제가 클 때까지는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 잘라내셨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아빠는 다른 분은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당연히 재산이 아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놓고 물어보신 것은 아니지만 마치 아빠가 얼른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옳게. 아버지 좀 어떠셔? 전에 많이 힘드시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네? 아,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새로 쓰는 약이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유, 그렇구나. 난 또 저번에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길래 오늘 내일 하시는 줄 알았지. 그러게요. 그때는 정말 상황이 나쁘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시니 전 너무 다행이죠. 아이고, 뭐가 다행이야? 어른은 아프면 자식들이 다 고생이다. 봐라, 너도 힘들고 우리 지우도 힘들잖니? 지호 씨는 병간호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병간호 안 해도 힘들지. 걱정하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데. 어쨌든 아버님 괜찮아지신다니 다행이구나. 아빠가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괜찮아졌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아빠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면 서둘러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떠시기도 했죠. 그래, 요즘은 아버지 어떠시니? 아,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어제는 산소호흡기도 끼셔야 되셔가지고. 아이고 저런, 그래? 아유, 이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장례도 미리 준비해야 당일에 당황스럽지 않지. 네? 아니요, 어머님.
장례는 나중에 준비해도 괜찮아요. 아니다. 원래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빠가 좀 더 건강하게 제 곁에 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1년여의 투병 끝에 아빠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기는커녕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장례가 진행되면서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었던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혹시나 아빠가 사회의 재산을 환원한다는 유언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예, 지연아. 좀 괜찮니? 여기 와서 쉬어라. 원래 장례가 힘들고 그런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장례 진행 옆에서 도와주셔서 좀 수월하네요. 그래.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정리도 슬슬 해야지. 시간 지나면 더 정신없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두는 게 좋아. 정리요? 어떤 거요? 아니, 아버지 유언장이나 이런 건 안 남기셨니? 유언장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해야 하니까. 아, 아니요. 유언장은 따로 준비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전에 하신 말 같은 것도 없으셨어? 뭐 재산을 환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거 말이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지?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주셨겠지. 그래, 알겠다. 그럼 장례 끝나고 정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시댁 식구들은 유언이 따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에 모든 정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런 속상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했죠. 사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며 시어머니며 다 아빠 유언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슬퍼하는 모습도 없으시고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도 하고. 뭐 궁금할 수 있지. 거기다가 당신이 어떻게 처분할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유언 있으면 그거대로 해야 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아직 아빠 보내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는 당신 걱정돼서 한 얘기일 텐데. 뭔가 우리 가족들이 당신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같네. 없는 말은 아니지 않아? 장례식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유산을 받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해. 엄마는 전에 유산 때문에 복잡했던 일도 있어서 더 신경 쓰시는 거야. 어떻게 신경 써주는 사람의 선의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냥 이번 일은 당신이 아버님 보내고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유산 좀 받으면 어때서? 솔직히 우리들 벌이로는 부족하니까. 손뜻 아이도 못 낳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거 알아서 더 신경 쓰시는 거고. 그 유산 받으면 우리 엄마가 편해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내가 더 서운하다.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서운함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빠에게서 모든 재산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로울 순 있었죠.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갖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이런 얘기는 결혼 전 약속했던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제가 알고 있는 아빠의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했죠. 알고 있는 거라곤 아빠가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체 땅이었어요. 사업 관련된 채무는 이미 아빠가 투병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미처 처분을 하지 않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저 대신에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땅의 가치가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 땅에서 자신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신 아버님 운영하셨던 사업체 땅 있지? 그거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당신 그거 받게 되면 내가 거기 운영해도 될까? 갑자기? 당신 사업도 안 해봤는데 괜찮겠어? 안 그래도 회사 사정도 나빠지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당신도 사실 아버님 보내고 힘들잖아. 바로 일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내가 사업 운영하면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좀 마음도 달래고 쉬어.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그러게. 나도 아빠 보내고 나서 마음이 참 정리가 안 되네. 근데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 근데 당신 명의로 있으면 사업장 관리 이런 게 좀 힘드니까 명의 변경하면서 나도 올려주면 안 되나? 아니면 내 명의로 올려도 상관없고. 명의를 당신으로? 사업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아유, 그럼. 원래 그렇게 해야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서류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장 운영하는 곳이 다른 사람 명의면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복잡할 수도 있지. 그래? 그래, 우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복잡한 서류 대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면 중간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장례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정신이 없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시댁의 태도가 확 바뀌어 있다는 게 느껴졌죠. 예, 넌 앉지 말고 가서 반찬 좀 더 덜어와라. 네, 어머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그리고 거기 싱크대 안에 있는 것 좀 미리 좀 씻어둬. 먹는 그릇들 다 거기 가면 나중에 씻기 힘들지 않니? 네, 어머님 근데 저도 저녁 좀 먹을게요. 아유, 넌 좀 이따 먹고 우선 저것들 좀 먼저 해. 올케, 여기 음식들도 좀 식었다. 가지고 가서 데워줘. 아이고, 우리 아들. 얼른 고기 먹어. 이거 내가 툭불로 고르고 골라서 사온 거야. 우리 아들 잘 먹어야 더 잘 벌지. 그래, 역시나 난 너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말했지, 엄마? 다 내 덕이야. 아유, 그래.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억대 부자가 되다니. 아유,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든 되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뭐야? 올케, 왜 모른 척해? 거기 올케 아빠 운영하던 사업체 땅 우리 지우한테 줬잖아. 네? 주다니요? 시댁 식구들은 저의 황당한 표정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죽은 아빠가 남겼던 118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남편은 제 인감을 가지고 명의 변경을 신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바로 명의가 변경될 것이란 것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명의를 변경하다니. 그때 당신이 동의한 거 아니었어? 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래, 너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니? 지금 생각해보니 아깝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변경에 동의한 적도 없었고 같이 가서 변경한 적도 없어요. 아, 뭔 소리야? 그때 당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왜 딴소리해? 알겠다고 한 적 없어. 그냥 당신이 한 소리에 그래라고 한 거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거기다가 내 인감은 어떻게 가지고 갔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인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니? 아니, 그래서 네 남편이 그 땅 가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참 잘났다, 진짜. 아니, 어머님. 이건 제가 황당한 일 아닌가요? 뭐가 황당하다는 거야? 얘가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 거라서요.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제가 화를 내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면서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저를 맨발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실망했다며 이혼 신청 서류만 보내왔죠.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짐을 옮기던 날 누군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밖을 보니 한 남성이 박스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한지연 씨 되시죠? 배달된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여기로 저한테 배달된 물건이 있다고요? 네, 한승주 사장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아빠의 유품이라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아빠의 이름으로 퀵 서비스를 보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받아 열어보니 아빠가 작성을 한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빠의 재산 목록들이 있었고 편지도 있었죠. 알고 보니 유품을 배달해온 퀵 서비스맨은 퀵 서비스가 아닌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서 있자 변호사는 저에게 바로 설명을 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도 남겨두셨고, 이렇게 따님이 집에 오면 전달해달라는 물건도 제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들어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근데 언제 저희 아빠가 이런 걸 남겨두신 거죠? 장례 끝난 지 꽤 지났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게 아버님께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작성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댁 식구들이요? 네, 그때 한번 병문안을 오셨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시댁 식구들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뭐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다 따님 남편분이 받으실 거라는 말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는 바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사장님께서는 아마 따님께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도 준비를 해 두셨고,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장님 소유의 부동산이 명의 변경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댁 식구들의 욕심을 아시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듯 했어요. 아빠의 선구 안에 다시 한번 놀랐죠.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재산을 찾고자 이리저리 발로 뛰며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명의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죠.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해당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유산을 받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또한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인감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시댁의 부당대우였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다가 결국 이렇게 연락이 오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명의 변경 취소라니? 이게 무슨 소리고? 거기다가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무슨 이유로? 당신 지금까지 한 행동 유책 사유인 건 알고 있어? 시댁에서 나한테 한 부당대우에 대해서 당신은 오히려 동조하고 나를 사지로 몰았잖아. 이거 다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그러니 위자료 나한테 지불해야지. 거기다가 우리한테 있는 재산은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모은 거잖아. 당신이랑 나랑 월급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 중에 다른 가족들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반으로 나눠야지. 뭐? 위자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야? 위자료 받아야 할 건 당신이 아니고 나야. 그때 다 약속한 거 가지고 당신이 꼬투리 잡아서 그 사달이 난 건데 무슨 유책 사유라는 건데? 긴 말할 필요 없고 자세한 건 법원에서 얘기하자고. 나는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남편은 저의 태도에 황당해했지만 저의 복수는 이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인감을 몰래 가지고 가 사용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남편은 인감을 도용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죠. 시댁에서는 혹여나 소중한 아들이 형사처분을 받을까 싶어 저에게 전화를 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 콩밥이라도 먹여야 속 시원하다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어머님, 제가 없는 죄를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허락도 없이 제 인감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은 받아야죠. 그때 제가 물었을 때 사과라도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독하니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고 했겠지? 근데 너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말이나 되니? 은혜요?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시나요? 오히려 저희 아빠 유산 탐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네 아빠 유산 탐냈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유산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유언장 없다고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유언장이 나타나다니. 지금까지 너 우리 속였던 거구나? 속인 적 없습니다. 아빠가 이걸 다 아시고 준비를 하셨나 보네요. 뭐?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고소 취하해. 우리 아들 콩밥 먹기라도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절 가만 안 둔다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변호사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아빠가 떠났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 아빠도 제가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재산을 모두 증여를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결국 저는 아빠가 남겨두신 재산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가 인정이 됨으로써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저는 다시 아빠와 둘이 살았던 집으로 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주었던 아빠의 편지에는 누구보다 사랑하고 소중한 딸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잊지 않고 사랑했던 엄마 옆으로 가는 거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함께 저를 마음속으로 지켜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라는 말도 있었죠. 끝까지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빠에게 못난 딸의 결혼 생활을 보여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더 독하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로 남편은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 나 다시 일 시작했어.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내가 다시 당신 만날 거라 생각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평생 갖지 못했던 돈을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쳤었어 내가. 아니, 나는 매번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는 아빠 재산 가질 일 없을 거라고. 항상 난 얘기를 했었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분명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당신은 역시나 그 욕심 내려놓지 못했었네. 아니야. 지금은 다 내려놓았어.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난 그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던 것 같은데? 당신이랑은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재결합을 바라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네요. 누군가는 유산을 받으면 그만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재산을 저에게 주려고 지키기 위해 아빠는 아픈 와중에도 마음을 숨기고 저를 위해 준비해 왔다는 걸 안 이상 이걸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는 저 혼자만 남겨지게 되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항상 제 마음속에 가까이 계시니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딸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사돈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집안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이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였고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 오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예비사이는 딱 봐도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상당히 밝아 보이는 모습이 첫눈에 들어왔고 제 딸이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둘이 좋다는데 제가 뜯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비사위는 같은 직종업에 종사하고 있고 둘 다 능력이 좋은 편이라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보통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대부분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딸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비슷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집에 인사 온 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것 뿐이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격인데 자기 인생을 맡겨야 할 배필을 고르는 중요한 일을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걸 누구보다 저희 부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아끼지 않았죠.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견례 날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의 결혼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건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딸이 아닌 저에게 닥쳤습니다.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무 조건 안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사돈 측에선 저와 남편을 문제 삼고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죠.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의 입에서 아빠 엄마의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돈 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정말 사돈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마음에 드는데 아빠 엄마의 직업에 흠이 있어서 결혼이 꺼려진다고? 지금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사돈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아빠 엄마 직업이 어때서? 식당에서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비사위 집안은 어떤데?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체력이 좋은 집안인 거야? 사돈분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집안 전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더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불쾌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다시 되물으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하나 만든 것 뿐이지 집안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봐도 흙수저 집안이라고 무시하시길래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미련한 짓인 것 같아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 딸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사돈분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딸의 말을 듣자마자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예비사위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딸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며 통화하길 원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예비사위의 목소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잠시 뒤 안 좋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정말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몰랐네.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고작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솔직히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셨거든요. 당연히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식당 일 하시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망을 안겨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경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함께 해온 시간들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고 이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도 그만큼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건 오빠 생각이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서로 초면이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 식당 참모일 하는 우리 엄마가 못마땅하다고 하셨잖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두 눈으로 전부 다 봤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 내가 이 결혼 하고 싶겠어?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한쪽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일 것 같아? 오빠랑 나랑 이혼밖에 더해? 나는 내 인생에 흠집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전까지 오빠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오빠 집안도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집안일만 하시잖아. 아버님이 의사라서? 정작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데 오빠랑 아버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세 등등 하셔서는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시면 오빠랑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 내가 전부 다 다시 바로 잡을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자. 세경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우리 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진심으로 나와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서운한 것뿐이잖아. 내가 서둘러 해결하도록 할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자기 부모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던 안사돈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예비 사위를 조금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과 예비 사위의 안 좋은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사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욕만 한 바가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모든 걸 사위와 헤어질 자신이 있는지 대화를 시도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돈의 행동에 대해 너무 서운하다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와 남편이 식당 일을 하는 걸 못마땅히 해서 결혼을 반대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날이요, 딸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위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상처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매듭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괴로워하고 있던 제 딸은 회사 일까지 지장을 주게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건 예비사위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랬지만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사돈댁에서도 예비사위가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어요. 다짜고짜 약속 장소를 문자로 보내고 만나자고 하길래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안사돈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요? 수습도 제가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세경이 어머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과 세경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러다 제 아들까지 죽어나가게 생겼네요. 요 며칠간 회사를 못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빠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회사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금융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둘 다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제가 사돈 식당 일을 못마땅해 한다고 결혼을 반대하면 둘 중 하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 아들이 될까봐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네요. 그러니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지금 둘이 헤어진 상태라는데 사부인께서 따님 잘 설득해서 다시 제 아들과 이어질 수 있게 연결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할 테니 사돈도 그만 기분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조건이고 앞으로 잘 살기만 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사돈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드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제 딸 연봉 1억입니다. 사위도 1억이 넘는다는 걸 아는데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사태가 오고 나서야 사위가 회사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그게 아쉬워서 지금 저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며 말씀하신 태도가 제 딸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니 군말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신데요? 이 문제는 저보다 제 딸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저와 해결 본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세요. 제 딸에게 사돈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의 마음에 상처를 낸 부분에 대해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걸 얻으시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사돈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돈이 제 딸과 약속을 잡게 되었고 결국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뒤 결혼까지 허락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상견례가 별거 있나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좋은 말 주고받으면서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왕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라 저도 사돈어른의 집안을 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한 기준에 사돈 집안이 부족했던 것 뿐이고 그걸로 인해 세경이가 서운하게 받아들인 것 뿐이죠. 얼마 전에 세경이와 따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긴 했는데 둘이 좋다면 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세경이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몇 년간은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분가를 하게 될 테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서 산다면 아들을 끼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자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 사이 아이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어차피 도움도 받아야 하니까 아이의 눌러붙어 살아도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 딸에게 따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은데요. 결혼을 허락하셨으면 당연히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해줘놓고 왜 자식들을 품에 끼고 살으려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반대로 제가 사위를 집안으로 들인다면 사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받아들여 주시겠나요? 둘의 결혼을 허락하자는 자리이고 앞으로 서로에 대해 좋은 말들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사돈의 발언은 지금의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를 흐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갈 순 없어요. 그건 저도 불편하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따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신혼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저는 오빠와 마음 편히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모두가 반대를 한다는 거네. 내가 좋게 얘기한 건 눈치껏 행동하라고 얘기한 건데 들어주지 않겠다는 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같은 거 아니야? 양보를 어느 정도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내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도 결혼 허락을 할 수가 없지. 평생을 함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2, 3년 함께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됐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식당에서 참모나 하는 사돈이 못마땅한데도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제 딸이 사위와 결혼을 하고 사돈댁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에 또다시 분노했고 결혼을 반대하면서 상견례장이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많이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제 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사돈을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가족 모두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상견례장에서 나오려 하는데 묵묵히 말수를 아끼고 계신 사돈어른이 저희를 멈춰 세우셨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 안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니 저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조만간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부터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사돈분들 가신다니 배웅해 드려야지. 아빠는 엄마와 따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나중에 집에서 보도록 하자.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희 집까지 뒤따라와서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라며 더 이상 사위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니 저희도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남편은 사위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많은 위로를 해주며 힘을 실어 주었네요. 안사돈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전혀 없었겠죠. 상견례가 엎어졌으니 결혼식도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되어가게 되면서 딸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 사위와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예비 사위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안사돈은 받아주기 싫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까지 저희 가족이 싫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를 느끼셨고 혼자서 고집을 부리는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이런 안 좋은 집안 분위기 속에 제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던 건데 사돈의 행동이 질려버린 딸은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더는 관계 발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려준 딸은 두 번의 경험 끝에 단단해졌는지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예비 사위는 그렇지 못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던 사돈 어른께서 그동안 안사돈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많이 질려하셨는지 사돈 어른 몰래 투자를 하다가 사기까지 당했던 이력들도 참아왔었는데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는 행동들에 참지 못해 폭발하셨고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끝냈고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사돈분들께서 이 문제로 의견 차이가 심해졌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깊어졌는지 결국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정까지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안사돈이 제 딸의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게 되면서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급하게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딸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안사돈은 제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는 사위가 보였던 행동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다음 사돈댁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이혼을 했으니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 크게 되어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사이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저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꽤 큰 회사에 저희 부부가 입찰에 성공을 해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계약하게 되었고 인원 충당을 위해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안사돈이 쭈뼛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양사님, 이번에 주방에서 일하시겠다고 면접을 오신 분이세요. 주방 일이 서툴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모셔왔거든요. 면접 보시고 결과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화 나누세요. 아니, 어떻게 사돈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긴 회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인데 일반 동네 식당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그쪽이 어떻게 이런 구차한 곳에 면접을 다 보러 오신 거죠? 이혼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꽤 많으셨을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건가요? 주방 일을 하시겠다고 면접까지 보러 다니시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주방 일도 안 해보셨을 텐데 웬만하면 다른 일을 알아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네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다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이 하시는 식당 일을 한 번 저도 경험해 보라고 해서 면접을 보게 된 건데 여기에서 사돈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이가 봐야 한다고요.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일은 벌써 지난 일이고 이미 1년이나 흘러갔는데 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사돈께서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세상 참 좁다고 이런 곳에서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제 앞에 나타나 면접을 보러 온 사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들어보니 이혼을 할 때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잘못된 투자로 탕진하게 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다시 사돈어른과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돈이 저희를 무시한 직업에 대해 경험을 해보라며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곤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 딸과 사이의 결혼을 막아서고 눈물을 쏟게 만들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살겠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더 이상 연관도 없는 사람인데 한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새해에 입찰을 받아서 앞으로 몇 년간 활동해야 될 구내식당에서 사돈과 부딪히다 보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겠죠. 남편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네요. 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이런 사람을 사돈으로 맡게 되신다면 절대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쓰게 될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동네의 친한 주민분의 도움을 받아 제가 겪게 된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들께 꺼내보려 합니다.
그때의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항상 서로를 위했고 아껴주며 모임을 자주 가졌어요. 그동안 크게 문제되는 일 없이 잘 지내왔었고 남편과 제가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나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만나면 항상 얘기했어요. 자식들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던 도중 자식들이 하나같이 여행 한번 가자며 효도 관광 보내주겠다고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분위기 타면 무조건 저지르고 봐야 하는 성격들이라 난감했었죠. 무슨 효도 관광이냐? 그런 거 안 챙겨도 되니까 너희들이나 서로 우애 좋게 지내거라. 몸도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들다. 다리 불편하시다고 계속 집에만 계시는 것도 안 좋아요. 몸에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는 뭐만 하자고 하면 꼭 빠지려고 하시더라.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몸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 좋잖아요. 오래간만에 바람도 좀 쐬고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함께하면 좋잖아. 나도 바람 좀 쐬고 싶긴 하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저희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건 어때요? 지금 날씨도 따뜻해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제주도? 그러게까지 멀리 가게? 우리가 체력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 너희들이랑 같이 다니면 짐스럽게 느껴질 거야. 무슨 짐스럽다는 말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키워주셨으니 당연히 저희도 아버지 어머니께 보답해 드려야죠. 저희도 추억 많이 만들고 싶고 후회하고 싶은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은 점점 분위기가 고조됐고 여행 위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각자 바쁜 일상 속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모두가 모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지만 그렇다고 여행은 쉽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라는 말이 셋째 며느리가 꺼냄과 동시에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모두가 다 같이 제주도로 가고 싶어 했고 제일 여행을 많이 다니는 둘째 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서로 맞추기 시작하면서 며칠 동안 철저한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움직이려는 것 같았고 남편은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거에 들떠 있었습니다. 나이도 8순이 넘었으면서 여행을 떠난다는 건 좋은지 콧노래도 부르기 시작하면서 오래간만에 밝은 얼굴의 모습을 보았어요. 남편도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말기암을 가지고 있어서 힘든 편이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진행 상태가 많이 느렸어요. 그래도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젊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몸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려 했어요.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가족끼리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참석하려 노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이 먹도록 제주도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가고 싶어 했어요. TV로만 접해보고 주변 지인분들이 다녀온 얘기만 듣고 있었지 정작 자신도 제주도 가고 싶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짐스러워질까봐 자식들에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야 숨을 좀 돌릴만 하네. 한번 우르르 몰고 들어오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래도 자식들 셋이나 낳길 잘한 것 같지? 조용한 것보다 시끌벅적해야 사람 사는 것 같잖아.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같소. 뜬금없이 이상한 분위기를 자꾸 그래요. 며칠 있다가 제주도로 출발하니까 몸 관리 잘하고요. 정말 괜찮겠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동네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제주도에서 자식들 따라다니며 체력을 많이 소모해야 돼서 정말 힘들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 안 될 것 같으면 얘기해요. 제가 잘 말해서 그냥 집 근처 괜찮은 곳으로 알아보던지 다음에 가자고 할 테니까요. 이번에 안 가면 눈 감을 때까지 제주도 땅 밟아보지 못할 텐데 내가 세상 떠나는 한이 있어도 제주도에서 눈 감고 싶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생각이나 하자고. 이럴 때 자식들 키운 보답 받는 거지. 남편의 확고한 결심에 더 이상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일만 하던 남편이 사소한 것들의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태어나 한 번뿐인 인생을 오로지 일만 하다가 떠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에 물불 가리지 않았던 남편의 굽은 뒷모습과 그 뒤를 같이 밟아온 제 모습을 보곤 갑자기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주도 여행 하루 전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건넸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재산을 어떻게 나눌 생각인데요? 고민 좀 해봤어요? 공평하게 셋으로 똑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군말하지 않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뒷말이 나오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돈 문제가 예민한 부분이니까 서로 똑같이 나누는 게 내 생각에는 최선일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서로 오해가 좋아서 분명 당신이 하는 말은 전부 토달지 않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모두가 기대하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기 시작했고 각자 김포공항에서 만나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저희를 차에 태웠고 안전운전 덕에 무사히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먼저 도착해 있던 첫째와 둘째는 벌써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고 저희는 셋째 아들과 막내 며느리의 뒤만 병아리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남편과 제 뒤를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걸 보니 괜스레 이 상황이 웃겨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8시 비행기로 전부 올라탔고 비행기의 소음을 들으며 출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 보였고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도착한 제주도에서 예약한 식당에 찾아가 아침을 먹었고 즐거운 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해외에 온 듯한 풍경과 투명하고 푸른색의 바다를 바라보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제주도의 바람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관광단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불편한 몸 이끌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을 위한 여행 코스였는지 오랜 시간 걷는 것보다 한 곳에 머물러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많이 다녔어요. 좋은 풍경들을 한껏 눈에 담다 보니 어느새 첫날의 밤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호텔보다는 시설 좋은 펜션을 알아보았어요. 남편과 제가 묵었던 방이 제일 컸고 나머지 방들은 적당했습니다. 모일 때는 저희가 있는 곳으로 모였어요. 둘러앉아 대화를 하던 도중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는데 맥주를 마시고 있던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TV 내용을 보더니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내용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토론의 주제인 프로가 끝이 나자 첫째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방금 같이 TV 프로 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야 서로 싸우지 않게 사이좋게 나누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애비로서 그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은데 모두 다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에서 장남이고 앞으로 집안에 기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당연히 제가 좀 더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집안 행사도 제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제일 큰형이라 좀 더 쓴 적도 많고요. 형이 말한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버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야. 그건 차별이잖아. 셋 다 똑같이 나누는 게 뒤탈이 없이 깔끔하다고. 형이 한 말처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그에 따른 불만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잖아.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역시나 돈 문제는 우애 좋은 자식들도 피해갈 수 없었는지 서로가 예민해졌고 각자의 생각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해 부모를 앞에 앉혀놓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고 술까지 먹어서 그런지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그러던 도중 큰 며느리가 셋째 아들에게 한 소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불만이 쌓여 있었는지 그 감정이 터지게 되었고 엄청난 파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항상 그게 문제야. 너무 토를 달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비꼬아야겠어요? 당연히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재산 문제라든지 각종 행사는 전부 저희가 중심으로 움직일 텐데 그냥 숟가락만 얹을 거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여태까지도 막내라고 그렇게 하셔놓고 돈은 많이 가져가겠다?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손해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손해보면서까지 도련님 의견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네요.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재산 문제는 형제들끼리 해결할 문제니까 형수님은 좀 빠져주시죠. 욕심이 제일 많은 건 큰형이 제일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좋은 건 무조건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했고 그리고 무조건 큰형이라고 희생했는 줄 알아요? 뭐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둘째 형이랑 저에게 다 시켰다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각종 행사나 제사요? 솔직히 지금 앞에 부모님 계셔서 그렇지 두 분 다 세상 떠나시면 손가락 까딱 안 할 거잖아요. 여태까지 속아주면서 살았는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그만들 해라. 내가 제주도에까지 와서 너희들 싸우는 모습 봐야 되는 거냐? 차라리 이렇게 싸울 거면 안 주는 게 100배 1000배 낫겠다. 그냥 전 재산 너희들한테 안 주고 전부 기부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희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아주 난리를 칠 거 아니야. 집에 도착하는 순간 전 재산 모두 기부할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그리고 내일 당장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서로 위해줘도 모자랄 판에 잘하는 짓이다. 남편은 여태껏까지 살면서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좋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남편도 화가 너무 많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와중에 서로 엄청 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나면서 자식들에게 한 소리 했어요. 이럴 거면 제주도 왜 온 거냐고. 너희 아빠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거 알면서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저 또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까지도 재산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인데도 밖에서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씁쓸한 얼굴 표정을 보이며 이대로 눈 감으면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다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가방에서 다이어리와 펜을 집어들더라고요. 매일같이 남편은 하루 일과를 기록해 놓는 버릇이 있는데 무언가를 진지하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한 장을 찢더니 저에게 사인하라면서 건네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 다름 아닌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라리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행복했었다고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분명 자기가 세상 떠나면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진심이냐고 물어보니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고 말했어요. 전부 다 기부할 거냐고 재차 물어보니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기부해달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웬만해서 되돌리지 않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던 남편은 단호하게 모든 걸 결정했어요. 이 와중에 거실에서는 물건까지 집어 던질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다 큰 놈들이 어린애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니 한숨만 나왔고 결국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힌 채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것 같았던 제주도 여행은 절대 잊지 못할 최악의 제주도 여행으로 기록되었어요. 다음날 서로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로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게 비행기표 알아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그래도 제주도 온 김에 회는 먹고 가야 하지 않겠냐며 정말 좋은 곳 알아놨으니까 거기라도 가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하자며 남편을 설득했고 그래도 돈 쓰고 온 만큼 일정은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며 큰아들과 막내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을 툭툭 치며 전에 술 먹고 한 얘기니까 나중에 맨정신일 때 다시 얘기하자며 화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좋게 넘어가길 바랬습니다. 며느리들도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기분 풀어주려 노력하기 시작했고 결국 계획에 잡혀있던 일정을 소화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숨만 쉬던 남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채 자식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숨도 가빠하는 것 같고 비틀거리길래 괜찮냐고 물어보니 신경 쓰지 말라며 출발하기 전에 약을 먹어서 금방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잘 아는 곳이 있다는 곳으로 가려 하는데 그곳은 어떤 섬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올라탔어요. 그런데 운전은 둘째가 하더라고요. 배도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니 배가 아니라 요트라면서 면허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식이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왠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어느 무인도 섬이었어요. 한 곳에 정박해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음식점도 하나도 없는 곳인데 여기에 무슨 횟집이 있다는 거야? 잘못 온 거 아니니? 횟집이 요트예요. 직접 낚시해서 즐기는 거죠. 음식은 전부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무인도 구경이나 하세요. 이런데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보, 뭐해? 어머니 섬 구경시켜 드리지 않고 아버지는 여기 앉아 계세요. 저희들이 잡은 물고기로 직접 회 썰어 드릴 테니까요. 기분 푸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야죠.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둘째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요트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크지도 않는 무인도 섬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어느새 시야가 앞을 가릴 정도로 짙어졌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걷기가 힘들었어요. 둘째 며느리에게 의지한 채 요트로 다시 향하려고 하는데 둘째 며느리도 앞이 잘 안 보였는지 저를 부추기고 같이 걷는 걸 힘들어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남편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에 발목도 좋지 않아 쉬고 싶은 마음에 조심히 다녀오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주방일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발목 골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발목이 좋지 않았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게 일하다가 얻게 된 하나의 훈장이었죠. 아마 눈 감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목소리에 힘도 없어 몇 차례 불러봤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크지 않는 섬이라 별 걱정은 안 했어요. 그렇다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낀 상태인데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내리지 않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넘는 시간이 흐르자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도 요트가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힘든 다리를 붙잡고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순간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자식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리가 너무 아파 자리에 앉아 버렸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안개가 서서히 걷혔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충격적이게도 주위에 요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저를 이곳에 놔두고 떠났다는 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제가 있는 무인도에 도착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밤이 될 때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공포가 저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추위를 피할 곳도 없이 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했어요.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이 되니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제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 걸 보면 분명 남편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이놈의 자식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인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대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몸을 쪼그리고 그나마 바람을 덜 맞을 수 있는 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전날에는 따뜻한 펜션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런 신세가 될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한 저는 결국 자식들이 저에게 한 행동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이 이놈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힘들었고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나이 먹고 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더해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순간 그놈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리라 생각하며 추위와 싸웠고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다행히 동이 트면서 추위에 굳어있던 몸이 점점 녹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무인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답답할 뿐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 요트를 타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멀리 온 건지 주위에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배 한 척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가게 되었고
탈진까지 왔는지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는구나 생각하며 기절했어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저는 무인도에 있어야 했는데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사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제주도 현지인 분 같았어요. 어쩌다 거기에 가게 된 거냐며 따뜻한 물 한 잔 주면서 정신 차린 저에게 밥상을 앞에 놔줬습니다. 근처에서 낚시하러 갔다가 잠시 섬에 정박했는데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데려왔다며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라 조금 뒤에 찾아올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일단 체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려주신 음식을 급하게 먹었어요. 하마터면 진짜 이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하늘은 아직 제가 살아있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뒤이어 도착을 했고 모든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말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모든 내용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넘겨질 거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그곳에다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제가 서울로 다시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시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경찰분들이 앞에 대기하고 계셨어요. 무사히 도움을 받아 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한 지인을 만나 모든 사실을 알렸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옆에 함께 계셨던 경찰분께서 모든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여행 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며 아무래도 말기 암이라서 합병증까지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내용에 땅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어요. 자식들이 모두 한패인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용서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남편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 있던 물건 몇 개를 준비하고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입관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현장을 저와 경찰분들이 급습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온 걸 본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얼굴색이 사색이 돼서는 뒷걸음질 쳤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쩔뚝거리며 이놈들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경찰분들은 요트에 저희 가족 전부가 올라탔을 때의 인원과 내렸을 때의 인원이 달랐던 CCTV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자식들은 털썩 주저앉으며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동안 온갖 사랑을 주며 키웠던 제 마음이 찢겨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놈들 앞에 남편이 남겨둔 물건을 보여줬어요. 10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자식들이 준 용돈을 차곡차곡 모은 통장이었습니다. 첫째의 통장과 둘째, 셋째의 통장에 각각 이놈들이 용돈이라고 매달 줬었던 금액을 각자의 통장에 다시 저금을 해줬고 거기에 더해 셋 다 사이좋게 나눈 남편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사랑만 주려고 했던 남편이 각자에게 남긴 편지 한 장씩이 있었어요. 저는 그놈들에게 남편이 남긴 편지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전부 연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동안 남편이 힘들게 번 돈 모두는 전부 남편의 마지막 유언대로 기부하겠다며 그놈들을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장례를 치르며 영정사진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소문대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었어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무인도에서 부모를 버린 자식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몸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쓰러진 남편만 요트에 태워 출발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재산이 뭐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저희 가족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법적인 처벌 또한 면할 수 없었고 모두가 한 통 속으로 계획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없는 거라며 법정에서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식 셋 중에 하나같이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똑같을 수 있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했을까요? 이 나이 먹고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슬픕니다. 남편의 말대로 제 노후 자금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은 전부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저마저 세상을 떠나면 분명 징역살이 하고 나왔을 때 서로 가지겠다고 난리칠 게 뻔하잖아요. 살고 있는 집도 처분했어요. 자식들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살고 계신 동네 분들과 많이 친해져서 이곳도 살만하네요.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요. 남은 인생 조용히 살다 떠나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그 행복 깨지지 않게 항상 열심히 사시는 모습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